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 조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한국 조경을 하기 전에 이제 한국 조경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조경을 이야기하면 일단 첫 번째 사상을 먼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은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게 신선사상이에요. 그 외에 음양오행이나 혹은 풍수지리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게 후원과 그 다음에 후원에 있는 화계, 그 다음에 사용했던 것이 낙엽한렵수 이런 걸 주로 사용했다라고 봅니다. 자, 이제 차근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신선사상. 제가 앞서 조금씩 언급을 했을 건데요. 조경 양식에서 우리가 사상이나 민족성이나 뭐 이런 그 사회 환경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제가 아마 잠깐 언급을 했을 텐데, 서양에서는 천국, 파라다이스를 지향하고 정원을 그런 것처럼 꾸몄다면, 동양에서는 신선이 사는 곳을 정원으로 꾸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신선사상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절에 이제 우리 사찰의 경우 이제 배치를 해놓은 거를 보면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산신각이거든요. 산신은 뭡니까? 우리 얘기하는 신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 신선사상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신선이 살고 있는 세 개의 섬, 뭐 봉래, 당장, 영주, 이게 신선이 살고 있는 산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 산을 옮겨 놓을 수는 없으니 연못이나 아니면 이제 정원을 만들 때 이런 산 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그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아, 여기가 신선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삼신산이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를 도입을 한다거나 무산 12봉을 도입을 한다거나, 무산 12봉 이런 걸 도입하는 것들을 우리는 신선사상에 의거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음양오행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보면은 음과 양, 하늘과 땅, 그 다음에 뭐 남과 여,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혹은 네모와 동그라미, 이런 음양오행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실제 이런 내용들을 정원에 적용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풍수지리설은 뭐냐면, 아마 배산임수를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배산임수. 뒤에 산을 등지고 앞에 물이 흘러가는 그런 걸 굉장히 좋은 적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집을 지으면 뒤에 대나무 숲이 있거나 산이 있거나 하는 곳에 집을 짓고 앞에 물이 흐르는 것이 좋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조그만 연못이라도 만드는 게 우리나라 풍수지리설에 의한 집의 가택의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그 큰 사상을 이야기하고요. 한국조경에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한국조경에서도 고조선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를 지나서 조선시대가 되면 대표적으로 이제 후원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는 서양처럼 앞에 멋지게 정원을 꾸며서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뒷마당에 사랑채 안방 뒤쪽에 화목류를 식재해가지고 뒤에를 꾸미는, 그리고 아담하게 소박하게 꾸미는 그런 정원 양식, 후원 양식이 많이 발달했고요. 특히나 특징적으로 꽃계단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단을 만들어서 나무를 이렇게 심는 이런 방식들이 보면은 나타난다.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아주 드물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조경에 보면은 낙엽한렵수를 주로 사용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얘는 사계절을 모두 감상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낙엽한렵수는 봄에 새싹이 나고, 여름에 녹음이 우거지고,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잎이 떨어진 낙엽이나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지죠. 그 다음에 겨울이 되면 앙상한 가지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을 모두 감상할 수 있는 낙엽 활엽수를 사용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 낙엽 활엽수는 우리는 전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연 그대로를 감상하는 그런 재료를 사용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전체적으로 한국 조경의 특징을 보면 이런 것처럼 자연스러움, 그 다음에 소박함을 우리 크게 나누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뒤에 이제 알아볼 텐데요. 각 나라별 특징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조경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그 시대별로 그 새로운 부분 혹은 그 나라별로 시대별로 특징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대 순으로 보면은요. 일단 고조선에서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그다음에 통일신라에서 고려, 그다음에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시대 순서입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일단 어느 정도의 시대 순서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각각 조경에 대한 뭐 다른 역사적인 큰 틀보다는 조경에 대한 포인트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조선을 보면은요, 우리 그 대동사강 단시조선기에 보면은 노을왕이 유라는 곳을 조성해서 짐승과 새들을 뭐 해서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노랑의 유. 그래서 고조선 하면 단시조선기에 있는 노랑이 유를 조성했다라는 대목에서 그때부터 조경이라는 게 시작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삼국시대로 가면은요, 각 나라별 좀 특색이 좀 있습니다. 고구려는 아무래도 기마민족이고 성을 쌓아서 북쪽이었잖아요. 그 북한 그 끝 무렵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세 여진족이라든지 말갈족이라든지 늘 외세의 침략 때문에 성을 쌓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달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백제는 한강을 중심으로 발달한 나라였기 때문에 문화가 굉장히 부흥했고요. 농업 기술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세심하고 화려한 문화를 펼쳤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에서의 불교를 백제가 또 일본에다가 전파하는 그런 다리 역할을 했던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신라는 지금 우리 신라 하면은 경주 그쪽을 주로 발달한 나라라고 보시면 되는데 무역이나 이런 것들로 다른 나라에 포섭하는 능력 혹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이런 능력이 있었던 나라라고 크게 분류해서 알 수 있고요. 일단 고구려를 보시면 여러분 책에 안악궁, 대성산성, 그다음에 장안성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유적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많겠지만 대표적인 조경을 알 수 있는 유적지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악궁은 장수왕 2년 때, 대성산성도 마찬가지로 장수왕 때, 그다음에 장안성 이렇게 우리가 성을 위주로 발달한 조경을 볼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백제로 가시면 국남지, 임류각, 석연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국남지는 이제 그 연못을 얘기합니다. 연못. 지금 현재 부여에 남아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 한국 조경 특징 제가 설명할 때 신선수상을 주로 본땄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국남지에도 보면은 복례산을 상징하는 섬을 축조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큰 못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뭐 정자 같은 걸 짓고 요 안에 섬에 복례산이라고 하고 주변에 나무 이렇게 우리 버드나무라 그러나요? 수양버들 같은 이런 나무를 식재해서 연못을 꾸민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류각은 전각을 이야기하고요. 동성왕 22년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순서는 시대 순서로 나열한 거기 때문에 간혹 시대 순서 혹은 어느 나라의 어떤 유적지 이렇게 짝지어서 문제가 나오니까 그걸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시는 것이 아마 여러분이 유리하게 외우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백제의 석연지가 나오는데요. 이 석연지는 금방 설명드린 이런 연못이 아니라 이렇게 돌로 만든 물화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꽃 모양으로 된 돌화기에 연을 심어서
정원을 첨경물로서 정원을 조성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의자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의자왕은 굉장히 문화예술 쪽에 감각이 있는 왕이었다라고 우리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꽤 이게 멋진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로 가면 세심석으로 발달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이제 물화기나 돌화기에다가 이렇게 물을 담아 놓고 여기 이제 물이 이렇게 넘실대는 거예요. 이렇게 담아 놓고 뭐 비친 달에 소원을 빈다거나 그 물에다가 연을 하나 심는다거나 하는 요런 첨경물을 주로 사용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발전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책에 신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신라는 이 통일신라로 이어지기 때문에 통일신라에서 언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조선에서는 노랑의 요, 그 다음에 고구려는 안학궁 장안성, 그 다음에 백제는 국남지, 석연지, 그 다음에 임유각 이런 것들이고요. 이 세 나라를 이제 신라가 통일을 하게 되죠. 통일신라에서는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제 안압지라고 나오는데 지금은 월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월지. 동궁이 있던 곳에 월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이제 포석정이 되겠습니다. 월지는 제가 학생분들한테 늘 설명을 드릴 때 그림을 통으로 외워라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된 곳에 돼 있고 이제 요게 요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서쪽이겠죠. 서쪽과 남쪽은 직선의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는 반도의 모양. 그러니까 동쪽은 반도의 모양, 북쪽은 해안가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남쪽에는 큰 섬이 있고 이쪽에 입수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는 작은 섬, 위로 북쪽에는 중간섬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출수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그림으로 여러분은 뭘 외우셔야 되냐? 자, 동쪽의 반도 모양, 서쪽과 남쪽은 직선의 모양, 북쪽은 해안의 모양, 그 다음에 입수구와 출수구의 위치, 그 다음에 섬 크기, 크고 작고 중간 거의 위치 이런 것들이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그림으로 외우시면 문제 푸실 때 정확하게 한 문제는 절대 틀리지 않고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압지는 이렇게 외우는 걸로. 자, 거기에 이제 첨가로 이야기를 하면 안에는 이런 우물정자로 생긴 화분이 있었답니다. 화분은 우리 연꽃을 심는 화분이었는데요. 보통 이걸로 봐서 여기서 뱃놀이를 했을 거라는 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실제 배도 발견이 됐고요. 자, 무슨 말인가 하니 연을 만약에 화분에 심지 않으면 전체가 다 연못이 다 연꽃으로 뒤덮이겠죠. 그렇다면 뱃놀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봐서 뱃놀이를 했을 거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 70년대 초반에 여기 안압지에 있는 물을 다 퍼내가지고 그 안에 가라앉아 있는 유물을 이제 발굴을 했는데 그 중에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뭐 배라든지 이런 정자 모양의 화분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주령구라던가 주령구는 주사위 같은 겁니다.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1, 2, 3, 4 주사위가 아니라 벌칙이 적혀 있는 주사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화 유물들이 묻혀 있었다는 거죠. 그걸로 그때 안압지에서는 여기서 유희 공간이었고 뭐 죄를 지냈고 하여튼 그런 거를 이제 추측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포석정은 뭐냐면 어떤 정자가 있었고 나무 밑에 요렇게 곡수고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지금 정자는 없어지고 이 곡수고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중국 조경에서 아마 왕이지의 난정기에 곡수고가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잠깐 했을 건데 그거에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요렇게 곡수고를 만들어서 술잔을 띄워 술을 마셨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정자는 없다.
요렇게 통일신라에서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통일신라가 이제 세 나라를 삼국을 통일해서 오랫동안 잘 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책에 보시면 아마 사절유택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귀족들의 이제 계절별 별장인데,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제 거기에 따른 별장을 만들어서 귀족들이 굉장히 사치스럽게 지냅니다. 실제로 불야성이라는 말이 나온 것도 불야성. 밤에 그러니까 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계속 켜놓고 있으니까 그 당시의 경주는 불야성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향락과 사치스러움의 극치였다고 보는 거죠. 결국엔 그 사치스러운 귀족들에 의해서 이제 신라는 망하게 되고 후삼국이 다시 또 나타나면서 그러고 나서 그 고구려의 유민이었던 그 왕건에 의해서 고려로 이제 다시 통일이 되죠. 자, 고려라는 나라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무신인 고구려 그 유족이 이 나라를 통일했기 때문에 무신의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의 송나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송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의 송나라 이야기할 때 굉장히 화려하고 사치스럽다, 문화 부흥기였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고려 시대 때 조경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사치스럽다라는 것이 눈에 띄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건 송나라 때 석가상 기법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고려 시대 때 석가상 기법이 처음으로 나타난 시기가 고려입니다. 아, 그러면 송나라에서 이렇게 건너온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금방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마민족이고 이러다 보니까 격구장이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런 것들이 아마 발전이 돼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고려를 이야기할 때는 또 뭘 이야기하냐면 송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화려하고 사치스러웠다, 석가상 기법을 물려받았다, 격구장 같은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걸로 우리 고려는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시대인데요. 조선시대는 아마도 우리나라 조경의 색채가 아주 진한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중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아 받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가까이 붙어 있는 데다가 중국이 워낙 큰 나라였기 때문에 거기서 유학을 하거나 뭐 공부를 하고 온 사람들이 많아서 그쪽의 영향을 당연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선 시대로 와서는 이성계가 어떻게 하냐면 중국을 약간 멀리하는 경향을 보이죠. 그러다 보니 조선 시대에 와서는 한국적인 색채가 아주 짙은 그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자, 조선 시대는 크게 궁궐정원과 그 다음에 민간정원 중에서도 뭐 별서라든지 뭐 주택정원이라든지 등등, 그 다음에 서원과 사찰, 읍성 이런 것들로 나누어서 우리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